누가 들어오셨나요? 어, 요즘에 내가 난시가 와서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예, 뭐, 두 분 계시네요, 그쵸?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기술개발협회의 마관욱 선임 전문위원입니다. 예. 오늘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해볼까요? 예. 오늘도 뭐 마지막 주 금요일은 아니고, 이제 12월 둘째 주 금요일이 됐네요, 그쵸? 음,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아. 아니, 가을이라네. 참, 겨울이 정말 온 것 같아. 제가 지금 목이 살짝 갔어요. 요즘에 너무 날씨가 건조해서 잘 때 막 목이 따끔거려서 깰 정도로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목이 좀, 조금 안 좋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중간에 커피를 좀 이렇게, 좀 마시겠습니다. 예. 맛있네요. 겨울엔 뭐니 뭐니 해도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제일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이번 주 들어서 날씨가 많이 추워요. 영하로 떨어졌고요. 눈도 많이 내렸고요. 요즘 이제 평택에 자주 가는데 평택에 눈이 좀 많이 왔어요. 서울은 제가 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택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 날씨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택 쪽에는 눈이 좀 왔고요. 제법 많이 왔어요. 와서 좀 쌓이기도 하고 길도 많이 열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도 좀 쌀쌀하고, 그쵸? 요즘엔 연말 연시가 돼서 또 분위기도, 연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뭐 딱히 뭐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진 않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연말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올해의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 우리 지금 전문위원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기업을 지도하는 일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또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멘티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그 아마 이제 시험 보시고 이제 이 전문의 활동 시작하신 분들은 좀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보수교육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1월 달에는 교육을 좀 받으려고, 재교육 좀 받으려고 그래요. 아마 정책도 좀 변화된 게 있고요. 어, 우리가 또 이 기업 주도하면서 고려를 해야 될 현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월 달 한 달은 좀 제 보수 교육을 받는 달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힘들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한 달 교육을 어떻게 받았나 싶은데 뭐 또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많은 분들께도 보수 교육 받아보시기를 꼭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 항상 배우고 익혀야 돼요.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갈고 닦아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좋은 코칭을 하기가 어려워요. 아마 많은 우리 선배 전문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신임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하신데 아마 비슷한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자, 분위기도 연말이기도 하고 뭐 연말이라고 특별히 제가 뭐 강의 자료를 바꿨냐 내용을 준비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 연말이니까 좀 연말에 관한 얘기 좀 조금만 해보고 아마 이제 수업을 좀 강의를 해볼까. 저는 연말이 되면 항상 드는 느낌이 뭐냐면요. 왜 많은 분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지난 한 해 뭐 했나.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내년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 뭐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연말이 되면은 별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저는 뭐 하늘을 어떻게 살았나, 내가 뭘 하고 살았나, 뭐 내년엔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카메라가 약간 비틀어졌네요. 각도를 잠깐 틀어볼게요. 예, 이렇게 좀 낫나요? 별로 전 그닥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삽니다. 뭐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생각 없이 산다, 뭐 생각 없이 사는 부분도 있긴 하죠. 사실은 뭐 그때그때 닥친 일들을 좀 해결하느라 바쁜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가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바쁘고 요청 들어오는 것도 많았고 올 한 해는 또 강의 요청이 많았어요. 외부에서 강의 요청 받아서 강의하느라고 강의자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일이고요. 이번에 올해 한 해의 앞거는 사실은 뭐 10시간짜리 강의였죠. 예, 10시간 강의한다는 건 참 이틀 동안 10시간 강의한다는 게 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었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어떤 강의를 해주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물론 우리의 업 중에는 강의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힘들더라고요.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예. 그랬고, 뭐죠? 관리사무소 안내 말씀이 있대요. 동파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답니다. 그래서 퇴근 시에는 창문을 열지 말고요. 그러라고 하네요. 한 번이면 되는데 두 번씩이나 하네. 자, 여하튼 저의 연말은 그래요. 뭔가를 되돌아보고 이렇게 과거의 일들을 반성하거나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시간을 주어서 뭔가 자기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시간을 별로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연말에 가장 많은 게 뭔가요? 송년회잖아요. 벌써 뭐 이번 주,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 송년회가 한두 건씩 있어요.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해야죠. 예. 어쨌든 사회라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어우러 사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 만나서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인사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하고 그런 좀 돈독한 시간 보내야죠. 그렇죠? 당연히 가져야 되는 시간 맞습니다. 근데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연말이 이렇게 좀 조용하고 차분하게 좀 보내면서 이제 뭔가 룩백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좀 현재는 좀 아쉽습니다. 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꾸준히 바빴습니다만 지금은 바쁠 때가 되면 시즌 때가 되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잠도 못 제대로 못 자고 어제 사실 술 한잔 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목이 좀 더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새해도 사실 그렇게 어영부영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뭐 모든 전문위원들 마찬가지고요. 저 스스로도 2018년도 한 해를 뭔가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돌아보세요. 예.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거는 이제 뭐 잡담은 이만 하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하면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이게 언어가 생소한 분도 있을 겁니다. 생소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생소하지만 인베디드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는 탁 감이 오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떤 특정 목적 혹은 특정 값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컴퓨터처럼 어떤 여러 가지 변수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들을 고려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특정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미 어디에? 디바이스, 장치에다가 심어 놓은 거. 이제 요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인벨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얘들은 다른 거 안 합니다. 딱 그 역할만 하게끔 최적화되어 있고 가볍게 만들어져 있고요. 또 확실히 작동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인베드 소프트웨어예요. 제가 이제 몇 년도라 2007년도에 그 메디컬 IT 쪽에 일을 할 때 그때 아마 저기였던 거 심평원 쪽인가 아니면 저기 보건복지부 쪽인가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했던 게 뭐냐면 팍스라고 하는 그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상 획득, 저장, 전송 시스템이 바로 팍스라는 건데요.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나 MRI, CT 내시경 찍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의료 목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혹은 진단 목적으로 찍는 영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저장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저장 방식을 다이콤이라고 부르고요. 다이콤이라고 부르는 저장 방식이 있어요. 다이콤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는 구분자가 있어야 되고 헤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헤드 정보가 들어가서 뭐냐면 환자의 이름, 나이, 뭐 촬영한 장소, 기계 등등등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의료 정보라는 거는 환자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굉장히 귀중한 정보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환자에 대한 정보 혹은 영상에 대한 정보가 가능한 자세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어쨌든 요 팍스라고 하는 다이콤이라는 건 저장의 한 방식이고요. 우리가 그 JPG나 GIF 저장하는 저장 방식의 다이콤인데 그게 의료 쪽으로 포커싱 되어 있는 거고 팍스라는 거는 요 놈을 촬영해서 저장 가공하고 그리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팍스라고 부릅니다.
의료 영상은 굉장히 고화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겁습니다. 체스트, 보통 라테랄이라고 하면 정면으로 찍는 걸 말합니다. 가슴을 정면으로 엑스레이 촬영하는 게 보통 20메가가량 합니다. 물론 5메가까지 줄일 수 있긴 한데 그러면 손실이 일어나죠. 그래서 보통은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 원래 오리지널 용량 그대로 대용량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꺼내봐도 변하지 않는 용량을 보기 위해서. 근데 요 놈이 보통 그 팍스라고 하는 시스템은 별도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맞아요. 그리고 장치가 또 있죠. 엑스레이 장비가 있고요. 파노라마 장비가 있고요. 무슨 MRI 장비가 있고요. CT가 있고요. PET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울트라소닉 촬영 장비, 등등등 있습니다. 그럼 그놈들이 보내주는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팍스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용하는 수가를 이제 보험에 넣고 싶어서 그랬던 건지, 보건복지부였던 것 같기도 하고. 팍스 자체가 인베드 소프트웨어에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질의가 저한테 왔어요. 이제 제가 일하는 회사가 이제 인피니트 테크놀로지, 지금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는 회사입니다. 쳐보시면 다 나와요. 국내에서 팍스 쪽으로는 일해야 하는 회사인데 꽤 큰 회사였어요. 근데 그 회사에 이제 ES 사업팀 팀장을 할 때였어요. 신규 사업을 맡아서 개발하고 하는 걸 일했었는데 그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인베드 소프트웨어로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런 곳은 인베드 소프트웨어 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 자체가요, 우리가 영상을 촬영하고 획득하는 그 장치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만드는 회사도 많고, 버전도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이 버전과 제조사에 따라서 특징이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인베디드 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다면 그 회사 직접 만들어서 넣는 게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소프트웨어가 제 기능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즉,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폭이 좁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안 됩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렇군요. 그때 그 옆에 때문인지 몰라도 엑스레이 수가는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에 MRI도 보험으로 하긴 합니다만 팍스에 대한 수가는 현재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다 보니까 말이 약간 샜는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현재 입장에서는 사실 그래요.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스마트화 되어가고 있고요. 4차 산업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IoT 그러죠. 사물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부르는 사물인터넷 자체도 사실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그 단계를 떠나서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의 형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한다라는 그런 프로그래밍 된 게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많이 확대되고 있죠. IoT 확대되고 있죠. 4차 산업 개념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사물과 사람 간의 이 통신을 점점 실용화시키면서 확대 나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더 중요하게 됐죠, 옛날보다. 그때가 벌써 10년, 11년, 12년 전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안 넘어가지?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는 어디로 간 걸까요? 마우스가 커져 있는데 배터리 나간 것 같습니다. 예. 자, 자, 예, 저 여기 버튼으로 하면 돼요. 마우스 없어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또 직원분이 또 이렇게 오셔서 예, 또 봐주러 오셨네. 사진은 찍으셔야 돼요, 이따가. 이게 친절한 직원과 전문위원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을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서 지금 하나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는 게 됐고요. 과거에는 이게 신성장 동력 산업이었다가 지금은 중소기업 성장 기반 산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많이 일반화됐다는 얘기죠. 일반화됐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약해요, 여기에.
고도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자산업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되진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잘 되진 않고 있어요. 자, 어쨌든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도 마찬가지고 엔베디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것만큼은 분명해요. 우리가 거기에 받쳐줄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 혹은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다라는 거는 약간 둘째 문제고요. 중요한 거는 흘러가고 있는 건 분명하다는 얘기인데 그 시장의 흐름이 흘러가는 바로 그 길목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길 지킴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놓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사실은. 여기 뭐 인베드 소프트웨어의 정의를 제가 열었습니다. 인베드 소프트웨어의 정의가 아까 말씀드린 미리 정의된 목적, 이걸 위해서 물리적인 입력 및 가공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적절한 반응을 제공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다. 즉 뭐냐면 인베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갑니까? 디바이스에 들어갑니다. 물건에 들어간다고요. 물건. 그래서 그 물건이 외부에 어떤 인풋이 있을 때 반응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인베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써있죠. 일반적인 컴퓨터가 아니고 다양한 기기에 들어간다. 그게 써있어요. 그리고 그 기기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다. 그쵸?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컴퓨터에 있어요. 컴퓨터에 많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근데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베드 소프트웨어라 말하진 않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컴퓨터 나한테 어떤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면으로 출력만 해주죠. 그래서 보여지게 하는 게 컴퓨터에서 하는 기본 원리인데, 기본 그 기능인데, 목이 계속 말라 따끔거립니다, 지금. 그런데, 나 지금 카메라가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 뚫어져가지고 눈 하나짜리 카메라가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눈이 빨간색인데. 어쨌든, 이 카메라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디바이스예요. 근데 이 카메라가 똑똑하면 되냐면요. 주변의 밝기, 그리고 내 사람의 위치, 그리고 이제 명암, 뭐 선명도 등을 자동으로 그 환경에 맞춰서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다. 그럼 거기 뭐가 들어갈까요? 거기에 바로 인베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인베드 소프트웨어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성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 결정성. 목이 너무 따끔거리네요. 결정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크리스탈라이징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디터미네이션 말하는데 디터미니즘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일 거다라는 거. 그리고 반응성, reactivity라고 부릅니다. 예. 이질성, heterogeneity. 이게 뭐냐면은 여기 설명을 보면 설명 좀 어렵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컴퓨터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움직이기 위한 환경, 이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생존성, 라이브니스, 뭐 자원 및 환경의 제약을 받는다. 컨스트레인트라고 부르네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정해진 목적만 하다 보니까 정해진 기기에만 들어갑니다. 그렇죠? 범위는 뭐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놨어요. 보면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는 뭔지 아시죠? 하드웨어하고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 제어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도 시스템 안에서 정해진 룰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OS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아주 가벼운 OS, 그 오퍼레이셔널 시스템을 타이니 OS라고 타이니 OS. 타이니 OS, 타이니하면 얇다 뜻이 얇다 가볍다는 뜻인데 타이니 OS라고 부릅니다. 이 타이니 OS 형태의 오퍼레이셔널 시스템이 있어요. 목이 너무 아프네. 네. 그리고 입출력 서비스가 가능해야 된다. 이런 소프트웨어도 있다. 그리고 인베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도 정부가 지원하는 이 산업 분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베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도구. 예전에 제가 무슨 기업을 봤었냐면
저기 그 US 케어 관련돼 가지고 그 기술 전문가 교육 과정을 6개월 정도 교육받았었어요. 중복돼 가지고 받았었는데 어떻게 뭐 포즈를 취해줄까요? 현지 편하게? 괜찮아요. 너무 고민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초점이 안 맞아요? 저 사진 잘 못 찍어.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뭘 했냐면요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타이니우스를 만드는 그 과정을 한번 해봤었어요. 재밌더라고요. 되게 간단해. 그러니까 내가 코딩한 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장치였어요. 그게 여러 개의 불이 켜질 수 있는 램프가 달려 있고 그거를 이렇게 기판에 연결돼 있고 그리고 내가 그 기판에 연결된 그 IC 칩이 있죠. 거기에다가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 코딩한 대로 이렇게 따라서 불이 반짝반짝거리는 순서가 바뀌고 그래요. 그게 보통 언어는 C 언어예요. C 언어. 그러니까 기본이 C 언어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네 가지의 범위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 주변에 어느 부분에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한 거는 사실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줘요. 인베드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영향을 줍니다. 하다못해 지금 조명이 두 개가 내 앞에 너무 밝아가지고 눈을 위로 치켜 못 들 정도로 밝은 조명이 내 얼굴에 비추고 있는데 조명을 좀 꺼달라고 해도 안 꺼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조명을 안 꺼주시냐 했더니 얼굴이 어둡게 나온대. 지금 밝게 나오나요? 밝게 했다고? 예. 얼굴 색이 원래 어두운데 뭐. 자, 어쨌든 간에 모든 분야, 거의 모든 분야에 인베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겠죠. 수요가 많은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인베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나 기술이 타국에 비해, 타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다고 못하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타 선진국에 비해서 약간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로 그럼 뭐에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수입한다는 얘기예요. 수입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농업, 건설, 의료, 물류, 교통, 국방, 금융, 교육, 전자정보, 안전방제 등등등 많습니다. 지금은 대테러도 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 온더 칩, SOC라고 그러죠. 그리고 스마트 가전, 뭐 로봇, 의료, 에너지, 플랜트, 자동차, 조선, 항공, 어쩌고저쩌고. 뭐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다 들어가요.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 들어가 있고요. 요즘에는 그 아파트 새로 지으면 스마트홈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인베드 소프트웨어 들어가 있죠. 타이니OS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들어가 있죠 집안에.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는 거를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산업 그 기술 분류에서 소분류로 나눠놨어요. 산업기술 대분류에서 정보통신에 속하고요. 그리고 산업기술 중분류에는 소프트웨어 통하고 소분류에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통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별도의 시장, 별도의 산업구조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맞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면 동일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시장보다는 틈새 시장이에요. 더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인베드 소프트웨어가. 이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도메인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메인이라는 건 뭐예요? 위치, 포지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속해 있겠냐? 소분류 상에는 정보기기에 속해 있고요. 그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는 펌웨어와 신호처리 소프트웨어로 나눠져 있는데 뭐 DSP 실행 장비나 심 구동 소프트웨어나 인베디드 오디오 소프트웨어 등등등이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거 한번 시연할 때 보죠. 달리 다 읽으면 양이 많아요. 근데 아까 분류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기술 분야별로 각각의 어느 시장, 어느 산업 분야에 이게 쓰일 수 있다라고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업이 이걸 알면은요 좋아할 만한 내용이에요. 아, 우리가 이런 쪽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자동차 쪽 한번 놓고 해봐야겠다. 요즘에 튜닝산업협회 그쪽도 만나고 이제 사장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 그쪽 대표님들 얘기하다 보니까 수제자동차도 있고 이 튜닝 쪽에도 인베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좀 됐죠. 한 달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강의도 갔다 왔죠. 저기 그 보령으로 강의도 갔다 왔는데 그 워크숍이 있어가지고요. 그 튜닝산업협회. 근데 그때도 얘기를 했더니 몇 번 대표님들하고 나눠서 얘기를 했더니
물론 이제 강의하러 다른 교수님도 오셨고, 뭐, 경찰서에도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냐면은, 튜닝이라는 게 과거에는 기존의 자동차를 개조하는 방식이고, 그게 이제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분류됐었는데, 지금은 튜닝을 오히려 차를 개선한다. 안전성을 높여주고, 성능을 높여주고, 에너지소비를 높여주는 쪽으로 개선하는 게 튜닝이다라고 컨셉을 바꿔나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아주 좋은 거죠,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인베드 소프트웨어의 수요가 그쪽으로 늘겠죠. 기존의 자동차 시장 말고도 많이 있겠죠. 뭐 입출력 서비스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인베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이건 한번 나중에 차츰 보세요. 저기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뭐예요? 중소기업 로드맵, 기술 로드맵 가면 다 있습니다. 버벅거리죠? 시장 규모는 작지 않아요. 큽니다. 이제 국제 글로벌하게는 보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2000억 달러 넘네요. 지금 2018년도에 1855억 달러로 돼 있는데 이거 더 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2021년도에는 2070억 달러가 될 것 같다. 근데 국내는 우리가 굉장히 적용 분야가 넓고 많은데요. 국내 시장 규모가 어떤 줄 아세요? 2018년도에 231억, 2021년인데도요 295억, 매우 낮아요. 시장 규모가 정말 낮죠. 이게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건 제가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인베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 기업들이 제값받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못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네거티브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자생을 많이 못하고 있다. 많이 커나가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런 틈새 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문화 맞춤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기기나 어떤 장비든 간에 거기에 맞는 인베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기업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걸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혁신 활동에 관한 보고서, 그래가지고 SPRI라는 데 조사를 했는데 2010년 1월달에 조사를 발표를 했고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모듈 부문 매출 규모와 증가율을 보니까 정말 재밌는 것이 통신 쪽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파이도 크고요. 파이의 그 쉐어도 많이 갖고 있고. 보면은 근데 뭐 조선, 미드웨어, 의료기기 아주 시들시들 항공법 마찬가지예요. 아주 시들시들 예, 별로 힘 못 쓰고 있어요. 통신 이유가 전자입니다. 전자는 뭐 더 활발하게 많이 되고 있죠. 지금 냉장고, 무슨 스타일러스도 그렇고 뭐 등등등 많은 가전들의 그 세탁기도 그렇고 지능을 얹으면서 거기에 인베드 소프트웨어와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16년도 조사 자료니까 2018년 지금은 실제로 이보다 훨씬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최근 자료는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게요. 수출 여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부를 조사해봤는데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108개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이 뭐 각각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활용하는 기업들이 또 각각 있고요. 그래서 약 한 1000여 개의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네요. 수출 얼마나 하고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보면 딱 봐도 60%, 65% 이상이 수출 안 하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즉 30% 정도만, 30, 40% 정도만 수출하고 있는데 근데 그 비중도 참 웃긴 것이 너무 낮아요, 비중이. 대체적으로 50% 미만이고요. 매출액의 절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도 많고 10%가 대부분 많고 10에서 20%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내장이 된 제품이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 자체로는 수출이 매우 부진하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는.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국내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자, 시장이 확대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출도 못하고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경쟁력이 없다. 아직까지는. 그 얘기입니다. 수출 많이 못하고 있다. 그 얘기는 국내에 러너들, 주자들이 없다. 키워내고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정부에서 갖고 있는 인베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지원책이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요. 인력 양성에 맞춰져 있어요. 기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그걸 인지를 하는 거죠. 아, 우리는 아직 인프라나 인적 수준이 글로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니 뭔가 좀 더 조치를 취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런 지원을 하는 겁니다. 기술 동향 잠깐 해볼까요? 그렇다면 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시장이 좀 확대되면서 늘고 있고 필요로 하게 되는가 사람들에게 뭐 아까 말씀드린 이유 대부분입니다. IoT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자동차에서 산업 현장에서 교통에서 등등등등 많은 분야에서 물류에서도 마찬가지고 IoT 수요가 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IoT에서 이놈들도 통신하는 끼리도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IoT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수요가 많이 늘 것이다. IoT 시장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면요. 2010년 기준으로 해서 11.7천억이다. 근데 2020년에, 내후년이에요. 뭐 1년 좀 넘게 남았죠? 21조 원으로 성장할 것 같다. 2배가량 성장합니다. 그 성장에 맞춰서 같이 늘 거다. 그럼 만약에 2배 된다고 칩시다. 2020년에.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300억이 채 안 됐어요. 많이 늘어야 400억, 600억, 500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다른 시장에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거는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계열을 이끌어갈 중요한 주자가 하나 나와서 싹 끌고 가주면은, 굉장히 인기를 끄는 스타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IoT 단말기 설치 대수도 늘어날 거다. 2010년 기준으로 149억대인데, 2020년은 304억대로 될 거다. 2배 이상 될 거다. 매출하고 이거 좀 비슷하게 가죠. 디바이스하고. 뭐 기술 동향입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IoT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늘고 있다. IoT 소프트웨어가 대부분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인데 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의 기술 동향은 뭐냐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는 기술 동향. 뭐가 있냐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킷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얘가 왜 이렇게 난 왜 이렇게 카메라가 삐뚤어져 보이지 아까부터? 얘가 빨간 눈을 안 쳐다보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삐뚤어져 있어. 그러니까 자꾸 신경 쓰여. 네. 내가 민감한가요? 자, 다시 맞췄습니다. 뭐 그게 그거네. 별로 차이는 없네. 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많이 정부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긴 한데 별로 투자는 없어요, 사실은. 정부 투자도 중요한데 민간 투자도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다들 시계만 매달리는지 말이야. 와치만 매달려 와치. 나는 물론 이제 무브먼트 구석 시계인데 좀 비싼 시계입니다. 근데 다양화되질 않아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한국에서는 아직 많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요. 기술동향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웨어러블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보니까 헬스케어 부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부분 증강현실 스마트폰을 통신 대체용 군사용 인간의 능력 향상 그러니까 근력을 향상시키거나 어떤 장애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생활 보조용품들 그 외에 기타 등등의 뭐 고글 안경 뭐 넥밴드 뭐 등등등등 많이 있죠. 이게 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속하는데 거기에 이제 스마트 부분이 들어가야죠. IoT가 접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느니까 당연히 수요 든다 라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맞긴 한데 좀 느립니다. 이게 제가 이 정책을 하고 실행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지루합니다. 좀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다 놓치기 전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향후 10년 내에는 개개인에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디바이스가 굉장히 늘어날 거다. 거의 뭐 한 3배에서 4배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보면은 보안 카메라, 그리고 스마트 홈 시스템, 그 외에 뭐 보안 카드도 여기에 속합니다. RFID 장비 등등도 있고요. 뭐 전자집도 있고요. 아주 많죠? 이게 여기에다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될 거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모든 게.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이것도 뭐 앞전에 거랑 비슷한 얘기긴 한데, 드론 기술이 많이 고도화되면서 드론이 단순히 뛰고 내리는 그런 어떤 취미생활용이 아니고요. 실생활과 산업, 그 농업 여러 가지 분야에 물류도 마찬가지고요. 직접적인 효율을 높여주는 영향을 미치면서 드론에 대한 성능의 어떤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어요. 현재. 보시게 되면요. 응급 상황에 응급조치용 드론이 있고요.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드론도 있고요. 소방 드론도 있고요. 농지에 농약을 뿌려주는 농업용 드론도 있고요. 물류, 배송을 해주는, 무인으로 배송을 해주는 물류 시스템상의 드론도 있습니다. 당연히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정확도 면에서나 안정적인 성능, 여러 가지 면에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이게 사실 그래요. 사람들이 전세계가 나 드론 더 이상 안 써. 아예 집어치워. 드론 따위 안 해. 라고 선언하고 전세계 사람들이 60억 인구가 다 드론을 집어던지지 않는 이상은 이쪽 시장은 커지게 돼 있어요. 드론도 마찬가지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중요한 수요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것도 기가 막히게 중요한 건 나도 기대가 됩니다만,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의 발달. 커넥티드카가 뭔지는 아시죠? 네트워크가 접속되어 있는 카를 커넥티드카라고 합니다. 차량 간의 소통도 되고요. 혹은 교통상황과도 네트워크가 되고요. 그리고 사고 현장과도 네트워크가 되고요. 그래서 위험한 것은 피해가고요. 그리고 사고지역 피해가고요. 교통상황에 따라서 지가 알아서 방향을 잡아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자율주행이 플러스 된다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이게 정치적인 면에서나 사람의 감성적인 면에서 안 좋은 부분이 있긴 해요. 얼마 전에 들으셨죠? 카카오에서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택시 운전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명이 자살했죠. 이거는 생활의 안전이나 기술의 발전에 앞서서요,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우린 죽으란 얘기냐? 니들마저 그러면. 안 그래도 택시손님이 없어 죽겠는데, 왜 이래? 못 살겠다. 던진 거예요. 심각하죠, 사실은. 아주 그분께 정말 고인을 명복을 빕니다. 부디 좋은 곳에 가셨길 바라요. 얼마나 본인 스스로 답답했으면 그렇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커넥티드카든 자율주행차는 좋습니다.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사람 중심이 된다면, 사람 중심. 내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에게 편리하고 좋은 거 무지하게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이 개발할 수 있고요. 정말 상상도 못하는 기술들을 발휘해서 많은 부분을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만약에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소수에게 편익이 가지만 다수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 기술은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만들죠. 기술의 확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글로벌에서의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많은 주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굳이 없어도 되지만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과도한 개발을 진행하는 게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건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뭐 찬성하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차 물론 사고를 피해갈 수 있고 음주운전 편의를 제공한다면서 아주 좋은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이죠. 근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필요하겠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차에도 여러 장치가 붙어 있잖아요.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놈이 명령 내리면 움직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바퀴든 핸들이든 배기구든 트렁크든 문짝이든 그쵸? 그러면 거기에도 반드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요거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무인 자동차 이미지를 제가 좀 이렇게 캡처해서 써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기사예요. 기사에 나온 사진이에요. 정부 2020년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 계획. 예, 2020년에 완전 자율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반자율주행이 아니에요. 사람이 타지 않거나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혼자 목적지를 입력하면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딥러닝으로 시동 권하. 예, 딥러닝 좋습니다. 딥러닝 언젠가 한번 굉장한 화두가 된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굉장히 큰 화두는 아닙니다만, 그 딥러닝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인공지능 나오면서. 자동차가 이제 학습을 합니다. 기계도 마찬가지고 학습을 해서 똑같은 상황에서의 어떤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자동으로 학습을 해서 다음부터 그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가 제어를 하는 거예요. 똑똑한 놈이죠. 그죠? 그리고 BMW는 어떤가요? 2021년 레벨 5 자율주행, 그러니까 레벨 5 자율주행은 뭐냐면 레벨 5 그러면 완전 자율주행 얘기하는 거래요. 이 차를 시판하겠다라는 게 BMW 목표고요. 그리고 GM에서 나온 신형 자율주행차는 핸들도 페달도 없다. 사람 탈 자리만 있다. 그래서 핸들 하나 있어주는 게 좋은데, 그쵸? 만약에 혹시 모르잖아요. 뭐 자율주행 시스템 고장나면 어떻게 사람 운전해야 되는데, 응? 핸들이 없으면 좀 어렵지 않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변화와 흐름 위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해야겠느냐라는 게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 보면은요, 중소기업 시장 대응 전략에서 나왔는데 위에 동그라미는 그냥 참고삼아 보시고요. 아래 부분 뭐가 나왔냐면 국내 기술이 표준 기술로 선진될 수 있도록 핵심 기술 선도 개발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고급 기술 인력 섭외 및 교육이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국내 기업들의 니즈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당연합니다. 왜 국내 기업의 니즈에 맞출까요? 보통 인베드 소프트웨어가 생산재, 재화를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죠. 그러면 제조기업들이 우리 이런 제품이 있는데 여기에 맞는 작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베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줘. 그러면 그게 맞춰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니즈에 맞아야겠죠. 소비자의 니즈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니즈라고 그러는 겁니다. 학연과의 기술 연계를 통해 학연이라는 건 뭐냐면 학교, 연구기관들 얘기하는 겁니다. 연결을 통해 핵심 원천 기술과 실용화 기술이 접목되는 생태계를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미래 시장에 대응한다. 맞습니다. 이래서 지금 정부가 주력을 두는 게 뭐냐? 인베드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는 인력 양성이다. 기업들이 지어주는 건 좀 있습니다. 뒤에 보여드릴게요. 필요하신 기업들은 이런 쪽으로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제 역량을 높여서 뭔가 이제 그 기술 개발에 이익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기술 개발 테마는 전체 몇 개지냐? 여기 보면 몇 가지냐? 8가지네요. 그쵸? 읽어드릴게요. 모니터가 오른쪽에 작게 들어가네. 그쵸? 네. 기술 개발 테마, 머신 비전 기반 지능형 영상 처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위한 인베드 소프트웨어 플랫폼.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뭔지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딥러닝 기반 기계 점검. 딥러닝 말씀드렸죠. 딥러닝 기계 점검 뭐예요? 이 기계는 이런 부분이 자주 고장나네. 그러면 내가 1년에 한 번 보던 거 한 달에 한 번 봐야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봐야겠다. 하고 지가 결정을 하는 거야. 똑똑한 놈이야. 그죠? 그 다음에 도로 및 지상시설물 안전진단 시스템 당연히 필요합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솔루션,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DM이라고 부르는데 이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 드론을 지원할 수 있는 지능형 인베드 소프트웨어 플랫폼 필요하다. IoT 기반 무선 통신 처리 및 보안 소프트웨어 당연히 필요하다. 당연하죠, 그렇죠? 자동차, 전자제품 업데이트 및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소프트웨어. 위에 보시면 나와 있는 기술 현황들, 나머지 그 제품 관련된 기술 현황들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죠.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그게 이렇게 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볼까요? 머신 비전 기반 지능 형성 상처리 소프트웨어라는 건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그 의료기기 회사에 있을 때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계를 제작하는 것도 그 회사에서 했어요. 그리고 의료기기를 만드는 공장을 하는 플랜트 사업도 그 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라인 쪽에 있었어요. 라인을 그 처음에 컨셉을 잡고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잡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만들던 기계들 보면은 바늘을 그 깎아서 바늘을 선축이라는 부분에 탁 꽂아서 실리콘으로 쫙 해가지고 식혀가지고 이걸 열로 쪼여서 굳힌 다음에 수독을 하고 코팅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바늘에 이제 예리한 바늘이 보통 그냥 쫙 끓여놓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다면으로 해서 이렇게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칼날처럼 바늘 끝이 서 있습니다. 근데 바늘 끝이 그 첨이라고 그러죠. 첨. 뾰족한 부분. 그 꼭대기 부분이 뭉개지거나 찌그러지면 주사를 맞을 때 굉장히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연상이 되었는지 어떤 노폐물이 남아있지 않은지 그리고 이제 그 연삭되는 이송하는 과정에 이게 밴딩되진 않았는지를 검사하는 장치가 레이저 장치하고 카메라 장치 두가 있어요. 두 번 검사하는 거죠. 레이저를 지나가서 빛 반사를 봅니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연마가 된 바늘이라면은 나오는 빛의 각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 오차 범위 이내에 들지 못하고 그 바깥으로 삐져나거나 너무 안쪽으로 쏠리는 그 반사각이 나오면 멈춰고 걔가 그걸 뽑아내요. 기계가 자동으로. 그리고 카메라를 한 번 더 검사합니다. 카메라 검사하는 건 보통 뭐냐면 이물질 여부나 이제 그런 겁니다. 사실 이제 거기에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쓰고 있었단 얘기죠. 거기에 사실은 저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인베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이제 이 제조 공정 컨베이어 벨트상의 제조 공정 프로세스죠. 그러면 그 카메라 렌즈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이 있고요. 일루미네이션이라 그래서 요거를 촬영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 프로세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컨베이어 시스템이 불량품의 자동을 밀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프로세스죠. 그리고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무엇이냐?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작은 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인력으로 움직이는 걸 움직이는 얘기예요. 그게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킥보드나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름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1인이 탈 수 있는 1인이 타고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고 이동이 간편하고 들고 다닐 수도 있는 정도의 작은 크기의 경량화된 것을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도 당연히 인베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제어 장치도 필요하고요. 배터리 장치도 필요하고요. 모터 이제 구동 장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은 손잡이가 있는 것들은 사람의 손이 닿으면 그 사람의 맥박, 체온, 기타 등등을 느껴서 지금 뭐 상태가 안 좋으니 뭐 이렇게 이제 휴식을 취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시 올라가네. 그 다음에 딥러닝 기반 기계 점검 소프트웨어는 뭐냐? 딥러닝 기반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류, 오차, 실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학습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하는 겁니다. 기계가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으로서 딥러닝 기반의 기계 점검 소프트웨어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많이 수요가 늘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련된 거를 정부에서는 이 안에 조적 기술로 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로 및 지상시설물 안전진단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이게 정말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진에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의 상태, 그리고 우리나라 도로의 특징이 뭔가요? 매년 까서 뒤집어야 된다는 특징이죠. 장마 한번 오고 겨울 한번 지나고 나면 도로 노면이 어떻게 되나요? 자갈밭이 되잖아요. 그죠? 참 이상해요. 왜 그럴까? 하여튼 이제 그런 도로 상황을 이제 실시간으로 점검하거나 아니면 점검된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도록 해주는 이제 시스템입니다.
RISS 시스템이라서 서해대기와 뭐 교랑 시스템 거기에 있다는데 이게 뭐 저도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 금이 갔다든가 뒤틀렸다든가 기울었다든가 흔들린다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뭐, 뭐 그런 정보 등을 이렇게 취득해서 실시간에 뿌려주겠죠. 그럼 커넥티드 카들도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뭔가 이제 운행에 참고할 수 있게 되겠죠.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솔루션 MDM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고 불렀고요. 이거는 주로 무엇과 관련이 있냐? 보안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보안. 그리고 용량.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컨텐츠들. 데이터죠. 이런 거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이게 필요한 이유가 사실은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였어요. 컴퓨터가 생기면서 컴퓨터를 관리하고 꾸준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 백신도 있죠. 그리고 컴퓨터의 현황, CPU 현황이나 메모리 점유율이나 아니면 퍼포먼스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보여주는 조그만 컨솔. 보통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칵핏이라고 합니다. 컨솔을 보여주는 시스템도 컴퓨터에 있죠. 그런 게. 이 스마트폰에도 그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결국엔 컴퓨터니까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건데 그죠? 그 다음은 드론 지원 지능형 인베드 소프트웨어 플랫폼. 여기에도 인베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보면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요. 많이 복잡한 점 써놨습니다. 고신뢰 비행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얻는 거, 그리고 고성능 미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또 얻는 거. 이게 다 전부 다 이제, 인베드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됩니다. 두 가지 차이는 알겠죠?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이고, 하나는 스스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oT 기반 무선통신 처리 및 보안 소프트웨어. IoT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당연히 시장이 커질수록 인베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도 커집니다. 뭐 대규모 무선통신 소프트웨어나 보안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시스템 등등이 이에 속하죠. 가정에도 들어올 것이고 산업현장 들어갈 것이고 사무 현장 등등 많은 국방, 병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때는 필요합니다. 목이 너무 칼칼합니다 지금. 다음은 자동차 전자제품 업데이트 및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름이 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자동차를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외부에 있거나 내가 차 안에 있거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관리하고, 또한 차로부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고, 예. 예. 그리고 좀 나와서 좀 보자면은 실제로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도 있죠. 디스플레이 시스템 일단 있고요. 여기 보면 인포테인먼트 헤드 유닛이라고 해서 우리 보통 차 요즘에 새로 사는 모니터 하나 크게 있죠. 보이면 내비도 나오고 합니다. 차량의 상태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이라 해서 운전자 이제 보조 지원 시스템이라 해서 뭐 사각 지역을 볼 수 있게 해준다든가 도움이 되고요. 지금도 뭐 앞뒤 센서 달려가지고 경보 불러주는 거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죠. 멀티 오토사. 오토사라는 게 뭐냐면은 개방형 자동차 표준 소프트웨어 구조를 오토사라고 부릅니다. 예. 뭐 이런 것들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정부에선 인베드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해서 주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 양성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인베드 소프트웨어 그 시스템 산업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요, 인베드 소프트웨어 개발 등등과 관련돼서 회원사들과 함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좀 움직이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베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라 해서 기존에 관심이 있거나 이쪽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인베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배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업에게 주는 혜택도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뭐 대략 강의는 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 즉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실제로 이제 무슨 말 하다가 지금 말이 좀 꼬였네요. 예. 지금 말이 꼬였습니다. 하다가 제가 무슨 말 하다가 잠깐 살짝 까먹었어요. 하여튼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강의에다 말이 꼬이면 처음이에요 또. 예. 자, 뭐 좋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회장님이든 아니면 상위 스폰서 전문위원이든 물어보셔가지고 우리 기업은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정부의 지원은 어떤 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자꾸 물어보고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그렇게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요즘에 제가 그 지난주였나요? 그 심사를 잠깐 했는데요. 실기시험 심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23기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요번에 42기, 43기 전문위원님들이 시험을 주로 보셨는데 실기시험을 이분들의 학부열과 실력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당시에 23기 때의 그 우리 기수학은 완전 틀린 거예요. 이 지식의 범위와 깊이가. 그래서 내가 이분들 공부 많이 하셨구나. 공부 많이 해서 성적 잘 받는 것도 중요하고 자격증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기업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기업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감춰진 것들이 있고 어떤 보물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자, 이쯤으로 가름을 하고요. 이제 다음은 제가 항상 신청은 이렇게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오후 4시로 하는데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자꾸 일정이 꼬여가지고 이제 제가 뭐 이번에는 뭐 이제 마지막 주는 아니고 둘째 주 하게 됐고요. 뭐 때로는 어쩔 때는 이제 금요일이 아니고 다른 날 하는 날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2019년 1월 25일 날 강의를 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셔서 또 강의 들어주시고요. 그때는 그 산업 일반기계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흥미진진한 분야예요. 대한민국의 산업 일반기계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말합시다. 그냥 그 공작기계라고 부르는 그 마담머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원료를 깎고 다듬고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쓰이는 기계를 얘기해요. 밀링, 선반, 뭐 CNC, 뭐 드릴링 머신, 그리고 밀링 뭐 등등등 있잖아요. 많잖아요. 다 그게 포함이 됩니다.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그거를 직접 만들어 제조하는 기업을 멘티로 갖고 있는 분은 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틈새에 그 가운데 어느 부분에 우리 기업이 좀 경쟁력을 보이면서 이런 사업을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생성할 수 있게 같이 이제 그 아이디어션 할 수 있게끔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날씨 추운데 눈길 조심하세요. 그리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제가 이제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간밤에 자면서 너무 방안이 건조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엔 자다가 이제 이불빨래라네. 수건 하나 빨아다가 이제 널어놓고 잤는데, 그러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좀 맛이 갔어요. 부디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그리고 빙판길 조심하시고, 그 연말에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오늘 서울지에 회식이 있긴 한데, 저는 술 많이 안 거의 안 마시려고 합니다.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요.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고 좀 행복한 연말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든 전문위원들이 되시를 제가 또 아주 마음속 깊이 기원하고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찬 금요일 마무리하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 오늘 불금하세요. 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예.
다 마셨군요. 커피.